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4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4쪽, 자, 프린트는 123쪽부터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144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가와 나가 나와 있죠? 자, 이 가와 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데 경찰관들이, 가방을 뒤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은 강제로 여성의 가방을 검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흉기나 폭탄을 소지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위해 소지품의 안을 열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소지인이 이 여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그 소지품을 직접 강제로 이렇게 열어보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고 싶으면은 어, 판사가 발부한 어떤 그 수색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를 볼게요. 경찰관은 강제로 남성을 체포하여 구속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는데 의심스러워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떠보는 거죠.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잖아 했는데, 자, 갇혔습니다. 자, 지금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현장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죠.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성을 강제로 체포 구속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 체포할 만한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되고 이를 제시해야지만 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체포한 사람에게는 범죄 사실의 어떤 그러한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정당하고 적법한 체포가 되는 거죠. 자,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학습지 123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듣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그 형사 절차에서 구제제도,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제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형사 절차의 이해. 자, 여기 흐름을 한번 볼게요. 형사 절차의 흐름을 보면은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그 사람이 에게 어떤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형사 절차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형사 절차의 특징을 보면 형사 사건은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친고죄가 성립하는 직접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국가가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개입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큰 흐름으로 보면은 수사, 공판, 집행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공판이라는 것은 바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사에서 공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판에서 집행, 형이 집행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판사의 선고에 의해서 형이 집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공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형사 재판을 공판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 따라 범인의 명칭도 달라질 수 있는데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으로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 용의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용의자라고 그러고,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됐든지 아니면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든지 아니면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수하거나 범죄 인지 등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는 거, 그걸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는 거죠. 피고인 신분.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은 교도소에 수감되든지 뭐 그러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용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수용자 이런 어떤 신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수사 절차의 이해 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수사라고 하고, 자, 여기서 수사의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구속이 가능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리고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긴급 체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얘기했죠. 피의자. 자, 수사가 개시되면은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수사 절차를 보면은 자, 고소와 고발, 그다음에 현행범의 체포, 긴급 체포, 범인의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수사 개시라고 하고, 자,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수사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지 않고 그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적법 절차의 원리죠. 이게 그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기록, 수사 기록 및 증거물을 함께 검찰에 보내는 과정을 검찰 송치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된다. 자,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은 재판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면은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좀 너무나 가볍다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사의 공소 제기는 공소시효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공소시효,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수사 절차 관련된 용어, 여기 고소, 고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범죄의 피해자,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고, 그 다음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으로 기소유예하거나 한번 봐주는 거죠. 검사가. 그 다음에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든지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 절차를 보면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이런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은 누가 그렇죠.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이걸 기소라고 하죠. 자, 검사만이 할 수 있죠. 이 기소는. 그래서 그거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거죠.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검사의 어떤 그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형사재판,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소 제기 이후의 공판 절차를 형사재판이라고 하고, 자,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자,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소송 절차를 형사재판이라고 하고, 자, 요거 중요하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그다음에 누가 될까요? 그렇죠?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당사자라는 거. 검사는 원고, 피고인은 피고의 입장이 되겠죠.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의 절차를 보면은 자, 모두 절차, 심리 절차, 판결 선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모두 절차라는 것은 이 모두라는 말은 책으로 따지면 머릿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재판정이 피고인에게 그쵸,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진술 거부권은 이렇게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도 이 진술 거부권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을 권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형사재판 그 과정에서 다 받을 수 있고 이 진술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정신문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명 등을 물어보는 그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해서 공소사실 왜 이 공소가 제기됐는지 그 사실이나 그다음에 죄명 그다음에 적용 법조문을 낭독하게 됐죠. 그다음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고 피고인도 이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모두 절차가 끝나면 심리 절차로 들어가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관계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검사와 변호사 간의 변호인 간의 어떤 공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증거조사, 증거재판주의를 추구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사가 이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형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형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요구하는 형량을 구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사의 선고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그다음에 유죄가 입증되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사, 피고인 둘 다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은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라는 것은 그 상위 법원에 어떤 그 하위 법원의 판결 불만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겠습니다.